네,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바로 스페인 와인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페인 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와인 왕국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와인의 재료인 포도가 재배되는 면적으로는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스페인의 와인 역사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한마디로 스페인의 역사와 와인의 역사가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페인 와인 역사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짧은 시간에 한번 쭉 살펴볼 테니까 이 기차 여행을 한번 쭉 함께 동승하시는 여러분들은 스페인 와인이 이러한 역사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했구나 한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스페인 와인 역사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BC 1100년경에 지금의 그 시리아나 레바논 지역 쪽에 있던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로 지중해와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로 갑니다. 그들이 바로 페니키아인인데요. 페니키아인에 의해서 지금부터 3000년 전인 이 BC 1100년경에 남부 안달루시아,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세비야 이발사 할 때 세비야, 말라가 이런 쪽 그라나다 이쪽이 이제 그 안달루시아 쪽인데요. 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 위주로 이 페니키아인들이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그 한니발 장군, 로마인 이야기에서 나오고 또 중요합니다만은 한니발 장군을 배출한 지역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인데요. 오늘날의 지금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일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로마 와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 사람들은 카르타고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카르타고 쪽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포도 재배의 선진적인 농업 기술이 바로 가까운 지브롤터 해협만 건너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땅으로 가는데요. 가까운 이베리아 반도로 전파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미 고대 스페인에는 먼저는 페니키아, 두 번째는 중동과 카르타고의 농업 기술이 전파되면서 독자적으로 이미 와인 생산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역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서부터 기원 후 한 200년까지 사이에 로마가 영향력을 미치던 무렵에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그 서고트인들이 남프랑스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서고트인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로마의 선진적인 포도주 문화가 바로 오늘날의 스페인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스페인 와인은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기원 후 8세기경, 그러니까 700년대인데요. 그때 누가 스페인 땅을 점령합니까? 바로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즉 이슬람 왕조, 그라나다 왕조라고 할 수 있죠. 이슬람 왕조가 스페인 땅을 지배를 합니다. 그게 무어인들이라고 하는데요. 무어인들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살고 있는 이슬람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어인이라고 하는데요.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지배를 합니다. 그 시작은 8세기, 그리고 끝나는 시기는 무려 1492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두 군데를 다 가봤어요. 하나는 이제 알함브라 궁전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라나다의 시에라 네바다 가까운 곳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슬람적 궁전이고요. 또 하나는 그라나다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그라나다 그 교회와 알함브라 궁전은 바로 이슬람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유적지입니다. 물론 그라나다 성은 그 뒤에 이제 가톨릭이 지배하면서 가톨릭과 이슬람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이슬람의 유적 그러면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사원하고 지금 말씀드린 알함브라 궁전 이런 것들이 꼽히는데요. 그런 정도로 약 700~800년 가까이가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가 되다 보니까 자, 이슬람 율법은 어떻습니까? 술을 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술이 배격됩니다. 포도 농사 자체가 원천 금지가 됩니다. 그 800년의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에 이베리아 반도, 즉 오늘날의 스페인은 와인 성장이 뚝 하고 스탑으로 중단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의 와인은 한동안 흑역사, 암흑기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1492년이라는 해가 등장합니다. 이 1492년 여러분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항해한 그 해로 우리가 기억을 잘 하고 계실 텐데요. 이 1492년은 스페인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컨커가 이제 정복하다는 뜻의 영어고요. 다시 정복하면 리컨커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완성한 명사형이 이제 리콘퀘스트가 되는데 이거를 스페인어로 하면 헤콘키스타가 됩니다. 이 헤콘키스타가 일어난 해가 바로 뭐냐면 1492년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그 해인데요. 먼저 무엇이 성공했느냐?
마지막 이슬람 왕조가 그라나다 왕조인데 그라나다 왕조가 함락한, 그리고 거기에 스페인 일대에 다시 가톨릭 문화가 지배하는 그러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와인 문화에 있어서는 그 역사가 끝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1492년 이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페인의 와인은 이제 빠른 속도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아주 좋은 와인의 포도의 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베리아 반도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세 이후로 스페인 와인은 쭉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기억하실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죠. 근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등장하기 전에는 스페인 함대가 무적 함대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함대는 신대륙도 발견했습니다만은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를 식민지로 경영을 했고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싸워서도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무적 함대였는데 이 무적 함대가 바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패퇴합니다. 그로부터 스페인은 국력과 나라의 역사가 급격히 후퇴하고 쇠퇴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스페인이 다시 한번 망가지게 되는 시기를 맞은 거죠. 그때 스페인은 좋은 와인도 만들고 있었던 것마저 다시 황폐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국력이 쇠진되고 나니까 자기의 식민지였던 칠레나 아르헨티나로부터 와인을 역수입을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 와인 역사가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를 맞았는데요. 그 스페인의 와인 역사가 다시 한번 고난의 시기를 맞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세계 와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벌레가 하나 있습니다. 진딧물의 일종이고 미국 포도나무가 거기에 잘 견뎌서 문제없이 잘 자랐는데, 미국이 영국에 의해서 청교도 혁명 이후에 미국 땅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이 포도주 문화도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 때인데, 그 덕분에 뭔 일이 생겼냐. 필록세라라는 해충이 진딧물의 일종인데요. 지름 1mm 미만이 잘 보이질 않아요. 주로 뿌리에 기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날개를 갖고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게 유럽의 포도밭을 1860년, 70년대 일때 완전히 황폐화시킵니다. 거의 프랑스 포도밭의 3분의 2가 전멸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독일 와이너리까지 피해를 입었죠. 그렇게 해서 이 필록세라의 난이 와인 역사에 또 다른 암울한 시기를 가져왔는데, 공교롭게 죽어있던 스페인 와인 역사에는 이 필록세라가 구세주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 건너서 지금의 스페인 북쪽 리오하라는 명품 와인 생산 지역이 있습니다. 보르도에 있는 유명한 와인 생산업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자동차로 달려보면 리오하에서 보르도까지 5시간이면 갑니다. 피레네 산맥을 건너와서 리오하에서 프랑스 보르도의 선진 와인 기법을 전수를 하고, 거기에 대대적으로 당시에 템프라뇨, 가브레네 소비뇽, 메를로 이런 포도들을, 또 그르나차 이런 것들로 해서 좋은 와인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스페인 와인 역사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필록세라의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바로 1901년쯤에는 지금의 리오하 일대까지 필록세라가 급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포도나무 뿌리와 유럽의 포도나무 줄기를 교배해서 이 필록세라를 퇴치하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스페인에서는 피해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는 적은 피해를 보면서 필록세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현재 스페인의 와인 생산, 그 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는지 지도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남부 그 안달루시아 지방은 지금의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하는 쉐리가 주로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요. 그것이 바로 카디스라는 도시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 북쪽으로는 피레네 산맥 남쪽이죠. 거기에 정북쪽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명품 와인이 많이 생산되는 리오하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오하에서 약간 서쪽으로 더 가면 리베라 델 두에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좋은 게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요. 그리고 거기서 이번에는 여러분 그 카탈루니아 지방 하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기억날 겁니다. 여기에 바르셀로나 바로 아래 페네데스하고 프리오라트라는 두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유명한 페인 스파클링 와인을 까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까바를 생산하는 와이너리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스페인은 전역에 좋은 포도주가 생산되는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의 모든 와인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스페인의 지도를 펼쳐놓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와인의 변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들을 혹시 여행 갈 기회가 있다면 와이너리 투어도 함께 편성을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